세계사 수능 특강 7강 개념 1. 자, 이제 세계사 순특 7강부터는 이제 서양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서양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다 근현대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서양 고대에서는 그래도 문제가 평이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그리스부터 로마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래도 핵심적으로 잘 출제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면 그리스에서는 민주정치, 가 위주로 나오고 있고요. 로마에선 로마 공화정과 제정기의 정치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기출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의 수능에서는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물었네요. 구모에서는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테오도시우스 황제, 요 사이 시기 문제를 물었었습니다. 육모는 그라쿠스 개혁이고요. 2019 수능은 스파르타, 이런 식으로 민주정치가 아닌 부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예요. 구모에서는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를 했고요. 육모에서는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리고 2018 수능에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아프리카사와 연계해서 카르타고 이야기를 물었었습니다. 구모는 그리스의 클레이스테네스고요. 육모는 에게 문명이 일본으로 나왔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아테네 민주정치와 로마 공화정을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2017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2016은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 2015는 옥타비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 이렇게 하면서 로마 형제가 연이어 출제가 되었네요. 그러면 그리스 세계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세계 모태가 된 문명이 에게 문명입니다. 이 에게 문명이 발전해서 이제 그리스 문명을 탄생시키는 거고요. 이 그리스 문명이 세계화된 것을 헬레니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 세계를 모두 다 정복한 게 이제 로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청동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두 개의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나타난 크레타 문명인데요. 미노스 왕의 크노소스 궁전, 유명한 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케네는 무예를 숭상하고 굉장히 활기찬 상무적인 그런 기풍을 띠고 있었고요. 이 미케네를 비롯해서 이제 그리스인들이 소아시아의 트로이로 쳐들어간 것이 바로 트로이 전쟁이었죠. 여기에 10년간에 걸친 전쟁 끝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미케네 문명도 나중에 스파르타인인 도리스인의 침합으로 갑자기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지도로 조금 확인할게요. 네, 박세훈 선생님 책 94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리스 세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가 그리스 반도의 발칸 반도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가 터키의 끝자락인 소아시아입니다. 여기 미케네 문명이 있고요. 여기 밑에 크레타 섬, 크레타 문명이 있습니다. 이 미케네 문명이 이제 트로이 전쟁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고요. 도리스인들은 이렇게 위에서 미케네 쪽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에게 문명에 이어서 그리스 각지의 폴리스가 성립하게 됩니다. 폴리스는 작은 도시국가였죠. 하나의 도시국가 안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치 군사적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와 광장의 역할을 했던 아고라가 있습니다. 사실 이 폴리스는 그리스 각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폴리스들은 정치적인 통일체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스 지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뿐 정치적인 통일된 국가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 각 폴리스들은 동족의식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구분지어 다른 이민족과 구분지어 부르거나 아니면 그리스어라는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었죠. 그리고 4년마다 이 폴리스들이 모여서 올림피아 제전을 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폴리스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자료가 남아있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폴리스들을 꼽자면 아테네와 스파르타였기 때문에 이 두 폴리스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에서의 핵심 포인트인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보겠습니다.
아테네 민주 정치가 발달하게 된 계기는 이 평민들이 중장 보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는데 평민들이 스스로 이런 무거운 무장을 하면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참정권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인데요. 물론 민주정치의 전성기인 페리클레스가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인물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론이 지도자였을 때는 이런 귀족과 평민들의 어떤 갈등과 대립이 시작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하는 일을 했어요. 그 참정권의 기준을 재산에다가 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평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민들 중에서는 노예로 몰락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빚져서 채무 노예를 금지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수특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때 사회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한 사례라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귀족들과 평민들의 대립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조정자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대립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참주 이퀄 독재자입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인데 사실 농민들의 평민들의 그런 편에 서서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뭐 착한 독재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참주라는 말이 맞겠죠. 그다음 이제 클레이스테네스 때 가게 되면 민주정책 기틀이 마련이 됩니다. 기존의 어떤 혈연 중심이나 이런 전통적인 부족의 전통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부족제를 혈연에서 거주지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무작위다시피 해서 10개로 조직을 해요. 10개 부족에서 50명씩 대표를 뽑아서 500인 평의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참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편 추방제도 클레이스테네스 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클레스 때 가면은 민주정치의 전성기가 꽃을 피웠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민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공직을 모두 추첨제로 하게 됩니다. 물론 몇몇 장군직이나 이런 건 제외하고요. 그리고 이런 공직자들한테 또 수당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이런 공직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그야말로 정말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어내죠. 다만 한계가 있다면 여성과 외국인, 노예는 참정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테네어 학연이 다른 것이 스파르타인데 소수의 도리스인들이 원주민들을 정복하면서 이 나라의 모든 초점은 강력한 군사 통치예요. 뭐 인재 양성 방법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여성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군사 통치가 스파르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다면 그 자료를 풀 때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배 계급에 있는 정복자들을 스파르티아데스라고 부르고요. 반자유민 생산에 종사하는 페리오이코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속 농민인 헤일로타이가 가장 밑에 있었다는 것 알아둡시다.